다른 상처가 왜 치유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상처가 우리와 함께 머무르면서 우리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모든 흉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깊은 곳에 거주하고 어린 시절의 직물에 묻혀 세상을 생각하고 느끼고 탐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삼은 종종 오해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고, 폭력적인 만남 또는 극심한 손실의 순간, 단일 치명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의사이자 외상 전문가 쿠볼 마트에 따르면 외삼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의해 점이되지 않고 그 결과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뇌를 다시 가로지르고 감정을 형성하며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성인기의 투쟁, 즉 두려움, 자기의심, 심지어 중독조차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이해할 수 없는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생존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외상이 뇌를 형성하는 방법과 왜 승계전 효과가 종종 성인으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남아있는지 밝혀냅니다. 인간의 두뇌는 적응의 걸작이며 경험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러나 초기 경험이 고통, 방치 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외삼은 뇌 발달을 직접 변화시켜 감정을 처리하고 스트레스를 처리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간병인에게 의존합니다. 학대, 방치, 정서적 결석 또는 미묘한 무효화를 통해 그 안전이 손상되면 뇌는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뇌 두려움 센터인 편도체는 과잉 활동이 되어 불안이 높아지고 경고 상태가 지속됩니다. 한편 합리적인 사고와 충동 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느린 속도로 발전합니다. 이 불균형은 정서적 규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서 나중에 인생에서 두려움, 자기 파괴 및 충동적인 의사결정의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예측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뇌는 거절을 예상하고 끊임없이 위협을 스캔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인으로서 이 같은 사람은 신뢰, 두려움, 친밀감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봉사를 위한 방법으로 감각적인 행동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외삼을 처리할 감정적 도구가 없습니다. 아이가 두려움, 슬픔 또는 거절에 압도되면 종종 이러한 감정을 억제합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생존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감정을 억제합니다. 이 억압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억압된 통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형됩니다. 만성불안, 우울증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서적 마비를 경험하는 많은 성인들은 종종 가공되지 않은 어린 시절 상처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깊은 공허감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그 공허는 종종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결과입니다. 쿠볼 마테는 이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건강에 좋지 않더라도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버려진 느낌이 든 어린이는 자신이 사랑에 합당하지 않다고 믿기 위해 자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을 받는 어린이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완벽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갈등을 목격하는 어린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항상 자신의 요구 비용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존 패턴은 우리의 관계, 격려, 심지어 자기 인식을 형성하여 성인으로 우리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은 너무 많아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호를 구합니다. 여기에 일이 놀라운 차례가 발생합니다. 그들 자신의 요구의 비용, 이러한 생존 패턴은 우리를 성인으로 따라가서 관계, 격려, 심지어 자기 인식을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은 너무 많아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호를 구합니다. 여기에 일이 놀라운 차례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을 도덕적 실패 또는 징계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쿠볼 마테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중독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이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외상이 묻히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에 남아있어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내부 불편함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서 피난처, 다른 사람들은 약물에서 피난처를 찾지만 중독은 단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 중독, 강박관계, 소셜미디어 중독 또는 강박적인 자기 개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중독이 진정시키려는 중독이 어떤 고통입니까? 핵심에서 중독은 외부 물질이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급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안락함을 위해 바꾸는 것이 종종 그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링크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외상이 어떻게 중독에 더 취약해지는가와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동안 보낸 고통에 직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독이 선택이 아니라 응답이라면 어떨까요? 약점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도덕적 렌즈를 통해 중독을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의지력이나 자제력의 실패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구보르마트에 따르면 중독은 결코 물질이나 행동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비되는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강박적인 갈망 아래에는 무언의 상처가 있으며 버려지거나 소홀히 하거나 부러진 자아의 일부입니다. 감정이 무시되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울 때마다 그들은 극적으로 멈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표현할 때마다 그들은 조바심에 만났다. 천천히 그들은 그들의 고통이 용납할 수 없고 그들의 감정이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잊지 못합니다. 그들이 억압해야 했던 감정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하로 가서 다른 형태로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성인인 그 아이는 퇴근 후 음료를 마시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려 깊지 않은 스크롤, 자기 파괴적 습관의 마비 반복에서 약한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처리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대처 메커니즘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조절하려는 필사적 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물이나 알코올로 돌아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일, 독성 관계 또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빠져들게 됩니다. 중독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이나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본적인 고통을 다루지 않으면 서중독은 다른 형태로만 다시 포장됩니다. 인간의 두뇌는 특히 고통의식의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으며 해결되지 않은 외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독은 종종 고통 이외의 것을 느끼거나 역설적으로 전혀 느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중독이 무작위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의 삶에서 떠오르는 패턴을 따릅니다. 물질, 워커홀리즘 또는 강박관계를 통해 중독은 일시적인 통제 감각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탈출해야 할 고통의 그립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중독의 역설입니다. 물질, 워커홀리즘 또는 강박관계를 통해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끊어진 사람들로서 시작되는 것은 중독이 일시적인 통제 감각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탈출하려는 고통의 그립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중독의 역설입니다. 피난처가 감옥이 되면 시작됩니다. 주기에 갇힌 사람은 자기 파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은 치유와 같지 않으며 치유에는 중독이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직면할 용기. 다음 섹션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중독에 더 취약한 이유와 어린 시절의 외상으로 형성된 뇌 자체가 평생 의존성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의 광대한 심연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당신에게 속삭이면서 점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이상한 풀, 부인할 수 없는 충동. 왜 미지의 고모로 뛰어들고 싶습니까?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는 너무 친숙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어린 시절의 외상에 의해 형성된 내부 경관을 반영합니다. 뇌의 보상 화학 물질인 도파민이 우리의 모든 충동을 흔들어 놓는 곳. 우리가 외상, 특히 우리의 형성 시절의 외상을 경험할 때 그것은
뇌의 화학의 기초를 바꿉니다. 즐거움과 동기부여를 자연스럽게 담당하는 도파민은 감정적 고통에 직면하여 생명선이 됩니다. 그러나 화학 시스템이 왜곡될 때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공급을 채우는 데 사용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린 시절의 외삼은 방치, 학대 또는 정서적 지원이 없던 뇌의 불균형 상태를 만듭니다.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도파민을 방출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은 장기적인 성취보다는 단기 만족에 더욱 적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이나 행동을 통해 즉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으며 표면 아래에 남아있는 통증에 대처하는 데 더 매력적이고 심지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지 즐거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뇌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도파민은 관계 구축, 학습 또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성장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파손되면 외상이 우리의 안정감을 방해할 때 도파민은 오버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이 닿지 않는 더 깊은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느끼기 위해 빠른 수점을 찾아내는 화합물질이 됩니다. 이것은 중독의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중독은 단지 물질 의존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허함이나 외상이 남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도파민의 파열을 일으키는 것은 뇌의 절망적인 시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독은 의지력이나 도덕의 실패가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균형을 위한 무의식적인 검색, 한 번의 순간만 있더라도 괜찮다고 느끼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퀘스트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외상이 많을수록 도파민 중심의 보상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이러한 즐거움의 버스트를 찾기 위해 조건을 갖게 되면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사이클이 심화되고 중독을 통한 구호 추구는 거의 자동화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 패턴에 더 취약합니까? 대답은 초기 외상이 개별 내 발달을 형성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이나 외상의 특성으로 인해 도파민의 중독성을 잡아당기는데 더 취약한 뇌 화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뇌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조기에 배웠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 보상을 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취약성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남은 깊은 감정적 흉터는 여전히 유해한 방식으로 위로를 추구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상과 중독 사이의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는 이유는 왜 회복 과정이 단순히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빛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뇌를 재직하고 균형을 재건하고 개인적 성장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쁨, 만족,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영혼을 치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도파민의 빠른 버스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볼 마테의 작품이 너무 강력해지는 곳입니다. 그는 중독이 도덕적 실패 또는 징계 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고통에 대한 뇌의 반응으로 본다. 상처 입은 자아의 렌즈에서 압도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대처하려는 시도. 그러므로 중독으로부터의 치유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우리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이끌어내는 구호에 대한 심오한 필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상을 끊임없는 외부 검증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내면의 평화의 기초를 재건하는 법을 배우는 외상을 자비롭게 풀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 밖에 서서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지만 진정으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한때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한 감정은 먼했고 도달할 수 없고 외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마비의 감각은 일반적이지만 종종 어린 시절 외상의 결과를 오해하는 결과입니다. 어린이가 방치, 학대 또는 정서적 포기를 통해 외상을 경험할 때 감정적인 세계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경험의 고통은 처리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이고 대면하기에는 너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아이는 감정적으로 폐쇄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자아와 고통 사이의 장벽을 만듭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고뇌에 의해 아이가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방어 메커니즘은 뿌리 내리고 한때 보호 역할을 한 정서적 마비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단절로 변모합니다. 자기 사망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된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연결을 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감정의 우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안내해야 하는 감정, 당신이 처리하고 치유하고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은 억압된 고통의 층 아래에 눕지게 되며 결과는 감정적 공허처럼 느껴지는 마비입니다. 성인으로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다니며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어있고 잃어버리고 연결이 끊어지게 하는 행동 패턴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피하는 방법으로 물질, 일 또는 관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산만함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비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조건입니다. 이 감정적 분리는 종종 외상이 뇌해야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때는 초기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달이 외상에 의해 방해되면 아이에게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경로는 손상됩니다. 완전히 느끼는 뇌의 능력은 손상되므로 정서적 반응은 음소거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 경험에서 분리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절은 단지 감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정서적 고통을 일으킨 외상은 이제 신체적 긴장, 피로 또는 질병의 형태로 각인을 남겼습니다. 몸도 고통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마비시키기 위해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종종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도 연결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그들 자신과 주변의 세상 사이의 베일로 삶을 걷고 있는 것처럼 심오하게 소외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도전은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상이 감정적인 마비를 일으킬 때 치유에 필요한 모든 감정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상처의 고통이든 새로운 경험의 기쁨이든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인생은 얕게 마비는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데 장애가 되며 중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물질, 강박행동 또는 건강에 해로운 관계를 통해 사람들은 종종 정서적 분리로 생성된 공허를 채우기 위해 외부 자극의 원천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통증의 실제 원천을 다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시적인 수정일 뿐입니다. 구볼마트의 작품은 외상의 기본 부분으로서의 정서적 분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느끼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비를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렸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안전하게 지키는 생존 전략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문을 닫은 감정과 점차 다시 연결되어 한때 너무 위험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마비로부터의 치유는 자신이 소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간의 감정, 심지어 고통스러운 부분의 전체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다시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이 고통을 잡고 처리하고 궁극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느낄 수 있을 때만 감정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의 스펙트럼에는 고통스러운 부분조차도 소비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이 고통을 잡고 처리하며 궁극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느낄 수 있을 때만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삶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비에서 생존으로의 여정, 도전하면서도 진정한 치유와 변화의 약속을 제공하는 여정입니다. 중독은 종종 약물, 알코올, 도박과 같은 좁은 렌즈를 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독이 다른 많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노동 전어주, 강박적인 소셜미디어 사용 또는 독성 관계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때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칭찬을 받는 반면 물질 중독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의 정상적인 습관은 어떻게 외상의 패턴에 얽히게 되며 왜 이미 가질 때까지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됩니까? 진실은 이러한 수용 가능한 중독이 종종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에 외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태어난 대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초기의 정서적 상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공허를 채우거나 고통에서 자신을 산만하게 하거나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감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로 돌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신을 던지고 끊임없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셜미디어의 감박적인 스크롤, 좋아요와 의견으로부터 검증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외부 소스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물질 남용과 다릅니다. 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축하합니다. 워커홀릭은 종종 그들의 야망에 찬사를 받고 소셜미디어 중독자는 연결되어 있고 늪으로 간주되며 독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종종 사람을 위해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아래에는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감정적 공허, 외상에 의해 형성된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후 빠르게 사라지는 성취감을 느끼며 동일한 공허함과 갈망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 워커홀릭을 고려하십시오. 이 사람은 사랑이 성취나 생산성에 따라 조건부였던 가정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승인이 성공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찍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승진, 인정 또는 칭찬의 형태로 검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함이 돌아오고 자기 의심이 들어오고 그러한 감정을 침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얻을 수 없는 일을 끝없이 추구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중독은 동일한 패턴의 현대적인 표현입니다. 승인의 끊임없는 필요보고 듣고 싶어하는 욕구는 종종 어린 시절 소홀함이나 정서적 무효화에서 비롯됩니다. 어린이가 감정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면 외부 출처의 검증을 찾아 그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에 대한 완벽한 콘센트를 제공하여 좋아요, 의견 및 공유를 통해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일시적인 수정이 되어 부적절하거나 외로움의 근본적인 감정을 가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접촉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방법입니다. 독성 관계로의 범주에 적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고통과 연관시키는 법을 배웠거나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패턴을 재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랑이 예측할 수 없었던 혼란스러운 집에서 자랐고 사람은 항상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으로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배설되는 관계에 갇혀 있지만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어린이로서 경험한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반영하며 안심과 검증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중독의 한 형태가 됩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독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친숙함을 제공하는 정서적 혼란 위주기입니다. 이러한 비결제 중독은 종종 간과되거나 최소화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회는 특히 성공이나 사회적 관계와 너무 얽혀있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 중독과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선인자아가 탈출하려고 하는 어린 시절의 외상으로 인한 깊고 끊임없는 고통. 이러한 행동이 더 오래 알 수 없을수록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빠져들고 우리는 성취되지 않은 추구의 주기에 갇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독에 대한 구볼마트의 관점은 이 광범위한 이해에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모든 형태의 중독은 물질이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피하거나 마비 또는 탈출하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외상이 우리의 선택을 형성하는 방법을 이해할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 일, 소셜미디어 또는 관계에 중독되든 치유를 향한 여정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자기인식, 동정심, 그리고 우리가 외부 구호를 구하는 감정적 상처에 직면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과 주변의 세상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더 건강하고 더 충실한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제. 그것은 우리가 취역하는 가장 매혹적인 환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환경, 감정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깊은 곳에 있는 혼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통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를 중독 이주기에 갇히게 하여 우리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은 이 환상에 번성합니다. 우리가 물질, 행동 또는 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호를 찾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운명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충동을 관리하거나 습관을 통제함으로써 과거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 대한 요구는 정확히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실제로 통제력이 적습니다. 사실 통제 추구는 종종 우리가 탈출하고자 하는 중독으로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외상, 특히 초기의 외상을 경험할 때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산산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부족은 심오한 취약성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중독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물질, 행동 또는 관계이든 중독은 내면의 혼란을 관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잘못된 통제 감각은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중독성 행동에 참여할 때 우리의 두뇌는 도파민을 방출하여 즐거움이나 만족의 서두를 제공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통제했고 불편함, 고통, 두려움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는 도망치며 죽이는 다시 빨리 시작됩니다.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강해지고 중독에 더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외부 형태의 통제에 의존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힘의 원천, 즉 감정을 처리하고 고통에 직면하고 치유하는 능력과 더 많이 연결됩니다. 치유의 진정한 길은 우리의 외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경험과 함께 앉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의 환상이 특히 파괴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보다는 증상을 관리하는 데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정서적 치유에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중독은 우리 가히 역설에 갇히게 합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통제와 구호를 약속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무력감을 심화시킵니다. 물질을 줄이거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중독을 관리하려고 할수록 중독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중독 자체가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 통제될 운명입니까? 이것은 구볼마트의 관점이 매우 중요해지는 곳입니다. 그는 중독의 전통적인 견해에 단순히 의지력이나 선택의 문제로 도전합니다. 대신 그는 정서적 필요에 대한 반응, 즉 해결되지 않은 외상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중독을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세상을 통제하려는 방법으로 중독에 접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한 외침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통제의 환상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을 피하거나 마비시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개방성과 취약성으로 삶의 불확실성을 탐색하기 위해 통제력과 학습의 필요성을 포기함으로써 비롯됩니다. 그것은 고통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고 느끼고 궁극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 함으로써 고통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 치유 과정에 대한 신뢰, 우리가 오랫동안 통제하려고 노력한 고통에 직면할 만큼 강하다는 신뢰를 요구하는 깊은 수준의 신뢰를 요구하는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통제의 환상을 놓아서 진정한 자유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안전을 느끼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조작할 필요 없이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에서 우리는 치유를 찾습니다.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당신을 프로로 유지한 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의문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감정이나 상황을 조작할 필요 없이 자신이 되십시오. 이 자유에서 우리는 치유를 찾습니다.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당신을 포로로 유지한 주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이해하지만 중독의 사슬은 깨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독을 극복하는 열쇠가 물질, 행동 또는 관계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탈출이 필요하다는 외삼을 치유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은 불편한 진실로 시작됩니다. 중독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상처의 증상입니다. 이것은 구월마트의 작업이 대화를 단순히 중독 관리에서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외삼, 특히 어린 시절의 외삼은 종종 강박적인 행동에 숨겨진 운전자입니다. 어린이가 방치, 학대 또는 정서적 포기를 경험할 때 뇌와 신경계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두려움 및 과도한 상태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생존 모드는 선인으로 옮겨지며 그 사람은 처리할 수 없는 정서적 고통을 계속 구제합니다. 중독은 이 근본적인 외산을 마비시키거나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중독 위기를 깨는 첫 번째 단계는 외상과 중독 사이의 이러한 연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련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죄책감, 부끄러움 및 자기 비난에서 초점을 오랫동안 운반된 감정적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전환합니다. 중독이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대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종종 중독에 수반되는 수치는 해산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은 자신을 부러지거나 약한 것으로 보는 대신 개인은 자신을 고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중독성 행동을 사용한 깊은 감정적 상처의 생존자로 자신을 치유할 도구를 주어지지 않았다. 치유, 외사는 선형 과정이 아닙니다.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종종 고통스럽지만 변혁적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외삼을 치유하기 시작하면 중독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이 치유 여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보낸 고통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감정과 연결이 끊어진 방식을 보고 자신의 취약성과의 관계를 재건하도록 요청합니다. 외상 치유 과정에는 몇 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불편함과 함께 앉아서 몇 년 동안 달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으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치료, 자비로운 자기 반성 및 때로는 그룹 치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치료, 특히 외상정보요법은 개인이 지지적이고 판단력이 없는 환경에서 감정적 상처를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치료사의 역할은 개인을 감정으로 되돌려 놓고 수년간의 마비 및 회피하에 묻힌 자신의 부분과 다시 연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치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기 동정심의 발달입니다. 외상이 당신의 삶을 형성했을 때 당신이 더 강하고 더 강력하거나 탄력적이거나 단순히 그 이상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정심은 이 가혹한 내면의 비평가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 친구에게 줄 것과 같은 친절과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치유회상은 과정이 느리거나 어려워도 인내심, 온유함 및 자신에게 친절하게 기꺼이 요구합니다. 마음 챙김 연습은 또한 외상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 요가 또는 다른 형태의 자기인식을 통한 이러한 관행은 현재 순간과 다시 연결되어 감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과거의 경험에
마음과 몸이 갇히게 되어 외상을 플래시백, 불안 또는 정서적 마비의 형태로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개인을 현재 순간으로 되돌려 놓아서 이 주기에서 벗어나 과거에 잠긴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궁극적으로 치유의 삶은 신뢰, 취약성 및 수용에 기반한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과거 또는 당신이 그것에 대처하려고 했던 방식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서 벗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독은 더 이상 존재의 중심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와 함께 오는 자유는 중독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과거 통증의 무게 없이 다시 인생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치유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독의 주기를 깨뜨리려면 중독이 원수가 아니라 도움의 외침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독 아래의 외삼을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포로를 잡고 새롭고 더 진정한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자신,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찾는 여정이며 우리가 치유할 때 우리는 진실하고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과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운반하기에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순간이 있습니다. 정서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인 생존 모드가 당신을 마비시키고 단절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변화를 위한 놀라운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고통, 외삼, 당신의 투쟁이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에서 변화로의 여정은 과거를 지우거나 결코 일어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 생생하고 들쭉날쭉한 작품을 가져와서 당신의 성장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분화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의 아름다움은 생존 모드에서 얼마나 오래 살더라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고 용기 있는 단계로 시작하는 여정입니다. 상처에서 달리는 것을 멈추고 대신 치유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은 자신, 진정한 자아, 즉 세상에 있던 사람과 외상이 당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거나 마비시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연결은 취약성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피하고 있던 것을 느끼고 감정이 판단이나 수치 없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안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 기쁨, 평화에 합당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변형은 또한 감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성을 없애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모두 함께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진정한 힘이 약점이 아니라 삶 자체의 흐름에 있어서 한복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때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한복은 치유, 성장, 그리고 자신의 삶에 완전히 존재함으로써 오는 심오한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취약성을 통한 치유의 개념은 이 변화에서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 결함 및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내부에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은 동정심과 친절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진정한 치유는 깨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거부, 버려진 또는 잊혀진 부분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과거의 실수, 투쟁 또는 상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독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 변화, 깊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생존에서 변화로 이동하면서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용기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마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무언가로 보지 않고 당신의 탄력성, 힘 및 상승 능력에 대한 증거로 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과거, 고통 또는 중독에 의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자유의 존리입니다. 완전히 살고 완전히 사랑하며 완전히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과 함께 공명되면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주제에 깊이 빠져들어 철학, 심리학 및 자기 발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치유와 변화를 향한 여정이 막 시작되었으며 나는 당신을 안내하기 위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